2007년 봄, 제주도에서 세 사람이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여행의 동반자였던 단 한 사람만 홀로 서울로 돌아왔습니다. 해맑게 웃으며 렌터카 앞에서 V자를 그리던 9살 민호의 미소. 그의 환한 얼굴이 찍힌 이 사진은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보낸 가장 행복하고 평범했던 마지막 순간이었습니다. 이 사진 한 장을 끝으로 그들의 모든 것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이 사건은 수년이 지나도록 증거불충분으로 미제로 남았습니다. 한 사람의 증언 외에는 어떤 것도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가족 셋 중 둘이 사라졌고 남겨진 한 사람은 3일 동안이나 세상에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이 왜 이토록 늦게 실종 신고를 한 것일까요? 이 3일간의 침묵은 단순한 혼란이었을까요? 아니면 은폐였을까요? 18년이 지난 지금도 한 어머니는 매년 그 절벽을 찾습니다. 파도 소리만 들리는 그곳에서 국화두 송이를 쥔 채 사랑하는 가족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사건 리서치 다크헌터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은 저희가 이 이야기를 기록할 수 있는 큰 힘이 됩니다. 과연 18년 전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저희가 그 현장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2007년 4월 12일 금요일 오전, 주방에서 설거지를 하는데 전화벨이 울립니다. 유진이었습니다. 딸아이 목소리가 평소보다 한껏 들떠 있는 게 느껴졌습니다. 엄마, 우리 제주도 간다. 민호가 얼마나 좋아하는지 모른다고 어젯밤부터 잠도 못 잤다며 웃었습니다. 정훈이가 표를 끊었다는 말에 저는 주름진 행주를 들여다보며 작게 미소 지었습니다. 조심해서 다녀와라. 민호 말 잘 들으라고 전해. 민호가 수화기를 가로챘습니다. 할머니, 바다 보러 가요. 그 목소리에 저 역시 마음이 환해졌습니다. 서울에서만 자란 아이에게 제주 바다가 얼마나 신기하고 설렐까 생각만 해도 흐뭇했습니다. 유진이는 어렸을 때부터 착했습니다. 초등학교 교사로 아이들을 가르치며 늘 밝게 웃던 딸은 사위 정훈이와 결혼한 지 12년. 민호를 낳고 더욱 행복해 보였습니다. 정훈이는 말수가 적었지만 성실했고 가족을 잘 돌보았습니다. 그저 평범하고 행복한 우리 가족이었습니다. 그날 오후 3시쯤 휴대폰에 문자가 왔습니다. 유진이가 보낸 사진이었습니다. 김포공항 앞에서 찍은 사진 속에서 민호가 캐리어를 끌며 환하게 웃고 있습니다. 정훈이가 뒤에서 손을 흔들고 있었는데 저는 그 사진을 한참 들여다보았습니다. 행복해 보이는 우리 가족. 그때까지는 모든 게 평범했습니다. 4월 13일 토요일 아침 유진이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엄마, 여기 진짜 예쁘다. 민호가 너무 좋아해. 푸른 바다, 하얀 모래, 그리고 웃고 있는 민호 사진 몇 장이 함께 왔는데 민호는 파도를 보며 신기해하는 표정이었고 유진이는 그런 민호를 바라보며 행복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저는 휴대폰을 보며 잔잔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잘 놀다 오거라. 저는 답장을 보내고 잠시 휴대폰을 내려놓았습니다. 오후 2시쯤 또 사진이 왔습니다. 해변 식당에서 찍은 사진 속에는 민호가 회를 처음 맛보고 신기해하는 모습과 정훈이가 흐뭇하게 민호 머리를 쓰다듬는 따뜻한 장면이 담겨 있었습니다. 오후 5시 32분 마지막 사진이 도착했습니다. 렌터카 앞에서 민호가 V를 그리고 있었고 배경으로 보이는 절벽과 바다는 아름다웠습니다. 유진이가 문자를 보냈습니다. 민호가 여기 또 오고 싶대요. 엄마도 다음엔 같이 와요. 그래, 다음엔 꼭 엄마도 같이 가자. 그날 밤 저는 며칠 뒤 민호 생일 케이크 예약을 생각하며 잠이 들었습니다. 4월 14일 일요일 아침, 눈을 뜨고 시계를 보니
오전 9시였습니다. 민호의 생일 케이크를 예약해야 하는 날, 유진이가 부탁했던 초코 케이크가 떠올랐습니다. 빵집 전화번호를 찾다가 문득 유진이에게 어떤 디자인으로 할지 물어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전화를 걸었지만 신호만 갈 뿐 받지 않았습니다. 아직 자고 있겠거니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점심때가 되도록 연락이 없어서 이상했습니다. 딸은 원래 전화를 놓치는 법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다시 걸어본 전화도 신호만 울릴 뿐 응답이 없었습니다. 밤이 깊어질수록 불안함은 커져갔습니다. 계속해서 유진이의 휴대폰에 전화를 걸었지만 아무런 응답이 없었습니다.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휴대폰을 쥔 손에 힘이 들어갔고 불길한 예감이 마음속에 스며들었습니다. 밤 10시가 넘어서는 정훈이에게 걸었지만 그 역시 받지 않았습니다. 침대에 누워도 잠이 오지 않아 천장만 바라보며 뒤척였습니다. 민호의 웃는 얼굴이 자꾸만 떠올라 다시 전화를 걸어보았지만 이미 늦은 시간이라 기대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4월 15일 월요일 아침, 눈을 뜨자마자 휴대폰을 확인했지만 여전히 연락이 없었습니다. 가슴이 답답해서 아침도 먹지 못하고 거실을 서성였습니다. 오전 10시 또다시 정훈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짧은 신호 후 드디어 목소리가 들려옵니다. 어머니, 담담한 목소리였습니다. 왜 전화가 안 돼? 도대체 무슨 일이야? 짧은 침묵이 흐르더니 애 엄마와 민호가 실종됐어요. 충격에 손에 쥔 휴대폰이 미끄러져 떨어집니다. 실종이라니 언제 실종됐다는 거야? 3일 전이요. 제주도에서. 왜 지금 말하냐고 소리쳤지만 돌아온 대답은 죄송하다는 말뿐이었습니다. 죄송하다고? 딸과 손주가 사라졌는데 죄송하다고? 저는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온몸이 떨려 벽에 기대 주저앉았습니다. 유진아, 민호야. 저는 곧바로 정신을 차리고 혹시라도 유진이에게 연락이 닿았을지 모를 직장 동료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목소리가 떨려서 제대로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혹시 유진이 소식 들은 거 없냐고 묻자 조심스럽게 말을 했습니다. 언니, 사실 유진이가 그 여행 가기 싫어했어요. 정훈 씨가 억지로 밀어붙였다고, 민호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했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온몸에 피가 차갑게 식었습니다. 행복해 보였던 딸의 목소리가 거짓이었다니. 남편의 계획이었다는 섬뜩한 의혹이 머리를 짓눌렀습니다. 같은 날 오후 2시 18분, 윤정훈 씨의 실종 신고를 접수했습니다. 서울에서 걸려온 전화 속 목소리는 극도로 담담했습니다. 언제 실종되셨습니까? 3일 전입니다. 펜을 쥔 제 손이 멈췄습니다. 3일이라는 시간, 윤정훈은 찾을 수 있을 줄 알았다고만 했습니다. 그는 아내와 아이가 사라진 3일 동안 아무것도 찾아볼 수도 해볼 수도 없었다고 했습니다. 가족이 실종된 사람의 목소리가 아니었습니다. 패닉, 절규, 눈물, 그런 감정에 기미가 없었습니다. 저는 25년 형사 생활의 직감을 믿었습니다. 이 사건, 명백히 단순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김포행 택시를 탔습니다. 공항 로비를 뛰어가 제주행 막차표를 끊었고 비행기 안에서 창밖만 바라보았습니다. 까만 하늘, 보이지 않는 바다. 유진아, 민호야. 제주공항에 내리니 밤 11시가 넘어 있었습니다. 택시를 타고 제주서로 향했고 형사님이 현관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조사실 의자에 앉았는데 다리에 힘이 풀리는 듯 했습니다. 혹시 유진이랑 민호 소식은 없냐고 다급하게 물었지만 형사님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발견된 것은 없습니다. 일단 수사 상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형사님은 서류를 넘겨주었고 저는 그 서류를 살펴보았습니다. 가족이 타고 간 렌터카가
절벽 근처에서 발견됐다고 합니다. 절벽?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저는 이성을 잡으려고 애쓰며 사위는 어떻게 됐냐고 물었습니다. 잠시 후 경찰이 입을 열었습니다. 사위부는 어제 새벽 4시 40분 제주발 여객선을 타고 이미 서울로 돌아갔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는데 유진이와 민호를 두고 이 사람이 혼자 돌아갔다고? 저는 온몸에 피가 역류하는 듯한 극심한 혼란을 느꼈습니다. 그 자리를 겨우 벗어나 모텔로 향했지만 잠을 잘 수 없었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만 바라봅니다. 절벽이라니. 설마. 저는 베개를 끌어안았습니다. 눈을 감자 민호의 해맑은 얼굴이 보였습니다. 할머니, 바다 보러 가요. 아이의 목소리가 귓가에 선명했습니다. 결국 눈물이 터져버리고 말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일찍 경찰차를 탔습니다. 1시간쯤 달려 차가 멈춥니다. 내려서 주변을 둘러보니 외딴 곳입니다. 비포장길 끝에 절벽이 보이고 그 옆에 하얀색 아반떼 렌터카가 멈춰 있었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리며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렌터카는 4월 14일 저녁에 발견되는데 차량 문은 잠겨 있지 않았습니다. 안을 확인해 보니 소지품들이 마치 잠시 차를 세워두고 곧 돌아올 것처럼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조수석에 여성용 지갑, 뒷좌석에 아이 장난감. 과학수사팀이 차량 바닥을 조사했습니다. 운전석과 조수석 바닥의 물기는 분석 결과 해수 바닷물이었습니다. 절벽 끝으로 다가갑니다. 까마득한 낭떠러지 파도가 바위에 부딪히며 하얀 물보라를 일으킵니다. 만약 여기서 저는 생각을 멈췄습니다. 형사님이 차 문을 열어줍니다. 확인하실 수 있겠냐고 물어서 저는 고개를 끄덕입니다. 조수석 문을 열자 유진이의 익숙한 향기가 났습니다. 딸의 채취가 섞인 은은한 향. 뒷좌석을 보니 민호의 빨간 로봇 장난감이 놓여 있었는데 생일 선물로 사준 것. 민호가 가장 아끼던 장난감이었습니다. 손을 뻗어 잡으니 차가웠습니다. 유진아, 민호야. 목이 메어 더는 말을 잊지 못했습니다. 어디 있니? 대체 어디 있는 거니? 절벽 쪽을 바라봅니다. 파도 소리만 들릴 뿐이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형사님이 어깨를 잡아주며 진정하라고 했지만 어떻게 진정하냐고 소리 지르고 말았습니다. 하늘을 봅니다. 구름 한 점 없이 맑았습니다. 잔인하리만치 평화로운 하늘이었습니다. 그날 오후 윤정훈 씨가 다시 제주로 돌아왔습니다. 조사실에서 마주 앉았는데 그의 진술은 담담했습니다. 외출한 가족이 돌아오지 않아 3일 동안 혼자 찾아다녔다고. 가족들이 사라졌는데 3일 동안 신고하지 않은 이유가 도대체 뭔가요? 죄송해요. 이 남자는 계속 죄송하다는 말만 되풀이했습니다. 표정은 담담했고 동요가 없었습니다. 저는 직감했습니다. 뭔가를 숨기고 있다는 것을. 하지만 확신할 증거가 없었습니다. 조사가 끝나자 복도에서 정훈과 마주쳤습니다. 정훈아! 제 부름에 그는 굳은 표정으로 몸을 돌렸습니다. 대체 무슨 일이 있었냐? 저는 노려보며 다그쳤습니다. 그는 그저 모른다고 했습니다. 모른다고? 유진이랑 민호는 어디 갔어? 저는 더 가까이 다가섰지만 여전히 돌아오는 대답은 모른다는 두 글자뿐이었습니다. 온몸이 떨렸습니다. 모른다고? 가족이 사라졌는데 모른다고? 정훈이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왜 3일이나 지나서 신고했냐고, 왜냐고 소리쳤지만 돌아오는 답은 죄송하다는 말뿐이었습니다. 그 무책임한 대답에 가슴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죄송하다고만 하지 말고 무슨 일인지 말해! 형사님이 달려와 저를 말렸지만 손을 뿌리치고 복도에 주저앉았습니다. 그 순간에도 정우는 고개 숙인 채 천천히 걸어갔습니다. 끝내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 뒷모습을 보며 저는 직감했습니다. 이 사람이 무언가를 숨기고 있음을. 해경과 함께 수색에 들어갔습니다. 절벽 아래 바다를 중심으로 수심은 깊었고 바위들이 많았으며 조류가 셌습니다. 이틀간 수색했지만 아무것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결국 수색은 중단되었습니다. 4월 17일 밤 모텔로 돌아왔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만 바라봅니다. 내일이 민호 생일인데 케이크도 예약하지 못했습니다. 휴대폰을 꺼내 유진이 번호를 누릅니다. 신호는 계속 갔지만 받지 않았습니다. 어디 있니? 너희 대체 어디 있는 거야?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 케이크를 결국 예약하지 못할 줄은, 민호가 11번째 생일을 맞이하지 못할 줄은. 4월 18일이 지나가는데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민호가 이날을 얼마나 기다렸을까요? 저는 단지 그날이 생일이라는 사실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사건 발생 2달 후 태풍이 지나간 뒤 해변에서 여성용 옷감 조각 하나가 발견되는데 DNA 검사 결과는 불일치했습니다. 바다는 그들의 흔적을 모두 삼켜버린 듯했고 수사는 미궁에 빠집니다. 하지만 저는 윤정훈 씨의 태도와 진술이 내내 마음에 걸렸습니다. 저는 그 미련을 버릴 수 없어 윤정훈 씨가 탄 여객선 출항 시간대 항만 CCTV 기록을 요청했습니다. 며칠 후 USB를 컴퓨터에 꽂고 재생합니다. 새벽 4시 10분, 화면이 끊깁니다. 다음 장면은 4시 40분, 정확히 30분이 사라졌습니다. 윤정훈 씨가 탑승했을 시간대와 정확히 겹쳤습니다. 항만 담당자는 시스템 오류라고 했지만 처음 있는 일이라고 했습니다. 왜 하필 그날 그 시간일까요? 저는 우연이라 믿지 않았습니다. 수사팀은 시스템 오류로 치부했지만 저는 확신했습니다. 윤정훈 씨는 분명 혼자 탔습니다. 그렇다면 가족과 함께 돌아간 것처럼 보이게 증거마저 조작하려 했던 건 아닐까요? 그 생각이 제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저는 옛 기록을 다시 뒤집었습니다. 사람의 기억, 시스템의 숫자, 무엇이 진실이고 조작일까요? 저는 이 의문을 풀 새로운 단서가 필요했습니다. 며칠 후 저는 새로운 단서를 찾기 위해 항만으로 직접 방문하여 당시 근무했던 직원을 만났습니다. 저는 탑승권을 발권할 때 세 사람이 함께 왔는지 물었습니다. 남자, 여자, 아이. 직원이 서랍을 뒤적여 낡은 공책 하나를 꺼냅니다. 4월 14일 날짜 옆에 희미한 글씨, 윤정훈 씨 외 2명이라고 적힌 3인 발권 기록을 가리켰습니다. 그 순간 심장이 빨리 뛰기 시작했습니다. 윤정훈 씨는 혼자 탑승했는데 왜 그 이름으로 3인 기록이 남아있는 걸까? 짐이 많아서 기억난다는 직원의 증언 시간은 새벽 4시 반쯤이었다고 했습니다. 잠시만요. 3인 발권이 확실합니까? 네, 새벽이라 똑똑히 기억합니다. 하지만 컴퓨터 전산을 확인해보니 1인 발권 수기 메모는 3인, 전산 기록은 1인. 저는 직원의 수기 메모를 사진으로 찍으며 생각했습니다. 무엇이 진실일까요? 어쩌면 저는 윤정훈 씨가 은폐하려 했던 결정적인 조작의 실패 흔적을 찾은 것인지도 모릅니다. 며칠 후 찾아온 형사님이 거실 탁자 위에 서류를 펼쳐놓습니다. 어머니 이것 좀 보세요. 3인 발권이라고 적힌 항만 직원의 수기 메모 사진. 저는 그 사진을 보고 되물었습니다. 3인이라고요? 그럼 유진이랑 민호도? 형사님은 전산 기록은 1인이고 정훈이가 조작하려 한 흔적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CCTV 기록, 정확히 30분이 사라져 있는 사진입니다. 사위가 탑승한 시간대. 형사님은 말했습니다. 수사팀은 시스템 오류로 치부했지만 저는 이 시간을 윤정훈이 증거를 지우려 한 시간으로 보고 있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형사님이 조심스럽게 말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사위분이 제주 여행 한 달 전에 이유진 씨와 민호군 앞으로 거액의 생명보험을 들었습니다. 한 달 전? 숨이 막혔습니다. 딸이 가기 싫어했던 여행, 한 달 전 보험, 그리고 3일간의 침묵. 모든 것이 계획된 것 같다며 형사님은 말합니다. 정훈이가 정말 우리 아이들을.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믿고 싶지 않았습니다. 12년을 함께 산 사위였습니다. 하지만 의심스러운 정황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형사님이 어깨를 두드려 주자 저는 힘겹게 고개를 끄덕일 뿐이었습니다. 2010년 3월 사건 발생 3년 만에 저는 모든 증거를 모아 청와대에 탄원서를 보낸 끝에 법정에 섰습니다. 증인석에서 저는 3인 발권 메모, CCTV 공백, 여행 전 보험 가입을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윤정훈 측 변호인은 반박했습니다. 3인 발권 메모는 항만 직원의 착오에 불과하며 증거 능력이 없습니다. CCTV 공백은 시스템 오류로 결론 났고 민간인의 조작은 기술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보험 가입은 평범한 가장의 대비일 뿐 살해 동기로 볼 수 없습니다. 저는 속으로 되뇌었습니다. 진실은 물보다 무겁다. 부력으로는 결코 떠오를 수 없다. 판사가 최종 판결을 내렸습니다. 정황 증거만으로는 살인의 고의를 입증할 수 없습니다. 증거 불충분, 피고인 무혐의.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무혐의라고요? 정훈이가 피고인석에서 일어납니다. 표정이 없습니다. 저를 보지도 않고 법정을 나섭니다. 그 뒷모습을 보며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제 끝이라는 것을. 형사님이 어깨를 잡아주셨지만 저는 위로받을 힘조차 없었습니다. 방청석에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민호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올해도 민호 생일은 이미 지났습니다. 케이크도 축하도 없이. 민호가 얼마나 기다렸을까요? 할머니, 나 이제 형아예요. 해맑게 웃던 민호의 모습이 선명했습니다. 눈을 감았지만 영원히 잠들 수 없을 것 같았습니다. 무혐의 판결 한 달 후 윤정훈 씨의 집을 찾았지만 문패가 없었습니다. 이웃에게 물으니 이미 모든 재산을 정리하고 해외로 떠났다고 들었습니다. 며칠 후 윤정훈 씨가 보험금으로 새로운 삶을 시작했다는 제보가 들어왔지만 추적은 끊겼습니다. 저는 사무실에 앉아 파일을 펼쳐봅니다. 가기 싫어했던 여행, 3일간의 침묵, CCTV 공백, 3인 발권 메모, 보험 가입, 그리고 해외 도피. 우연이라기엔 너무 많은 조각이 맞춰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증거는 불충분했고 법은 그를 풀어주었습니다. 은퇴를 1년 앞둔 저에게 이 사건은 가장 후회되는 일로 남았습니다. 진실은 바다 어딘가에 있지만 영원히 밝혀지지 않을지도 모른다는 생각 파일을 닫으며 저는 혼자 되뇌었습니다. 미안합니다. 한영애 씨. 법정을 나온 후 제 일상은 무너져 있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습관처럼 휴대폰을 확인합니다. 혹시 유진이에게서 연락이 왔을까? 매번 빈 화면만 보입니다. 슈퍼에 가면 민호가 좋아하던 초코 과자의 무의식 중에 손이 가지만 장바구니에 담고 나서야 깨닫습니다. 민호는 이제 없다는 것을. 계산대에서 과자를 빼냅니다. 친구들이 전화해도 바쁘다고 거짓말했습니다. 사람을 만나고 싶지 않아 집에만 있었습니다. 유진이 방문을 열면 먼지가 쌓여 있는데 책상 위 민호 사진을 힘겹게 닦아냅니다. 민호야, 할머니가 지켜주지 못했어. 사진을 가슴에 안습니다. 눈을 감았지만 영원히 잠들 수 없을 것 같았습니다. 2025년 4월 13일 사건 발생 18년이 되는 날. 저는 어김없이 제주행 비행기를 탔습니다. 18년 전과 똑같은 날, 똑같은 하늘 아래 렌터카를 빌려 그 절벽으로 향합니다. 길은 여전히 비포장이지만
이제는 익숙합니다. 18년간 매년 온 길이니까요. 차를 세우고 내립니다. 바람이 차갑게 붑니다. 절벽 끝으로 천천히 걸어가 가방에서 국화 2송이를 꺼내 무릎을 꿇어 바위 위에 놓습니다. 민호야. 목소리가 떨립니다. 유진아. 엄마가 또 왔어. 파도가 바위에 부딪히며 하얀 물보라가 일어납니다. 민호야, 이제 28이 됐구나. 대학도 졸업했겠고 취직도 했을까. 손으로 바위를 쓰다듬으니 차가웠습니다. 18년이 지났지만 저희 시간은 그날 이후로 멈춰 있습니다. 바다를 바라봅니다. 푸른 바다가 평화롭게 보이는데 저 아래 어딘가에 고개를 숙입니다. 언젠가는 진실이 밝혀질 거야. 정은이가 언젠가는 진실을 말할 거야. 엄마가 살아있는 한 매년 올게. 절대 잊지 않을게. 1시간쯤 앉아있다가 일어섭니다. 차에 올라 시동을 걸고 백미러로 절벽을 바라봅니다. 점점 멀어지지만 제 마음속에서는 유진이와 민호가 영원히 그곳에 있을 겁니다. 2007년 4월 13일 제주도에서 3사람이 사라졌습니다. 아내 유진 씨, 10살 아들 민호, 남편 윤정훈 씨만 홀로 돌아왔습니다. 우리가 수집한 정황들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가기 싫어했던 여행, 3일 후에 신고, CCTV 30분 공백, 3인 발권 수기 메모와 1인 전산 기록이 불일치, 제주 여행 한 달 전 가족보험 가입, 무혐의 판결 한 달 후 해외 도피. 이 모든 것이 정말 우연일까요? 은퇴한 정혜수 형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진실은 바다 속에 있습니다. 하지만 언젠가는 떠오를 것입니다. 그리고 어머니 한영애 씨는 여전히 매년 4월 그 절벽을 찾습니다. 딸과 손주를 잊지 않겠습니다. 저희의 분석은 이렇습니다. 정황들을 종합하면 윤정훈 씨에 의한 계획된 범죄의 가능성이 매우 농후하며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만큼 높습니다. 하지만 법은 증거 불충분으로 그를 무혐의 판단했습니다. 정황과 진실이 분명히 존재함에도 법적 물증이 없어 미제로 남을 수밖에 없는 현실이 우리를 더욱 절망스럽게 만듭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윤정훈 씨는 정말 무죄일까요? 그날 절벽에서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이 사건은 2007년 일본에서 발생한 실제 미제 사건을 모티브로 하여 한국적 배경에 맞게 재구성한 창작 다큐멘터리입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저는 사건 리서치 다크헌터였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